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관에서도 암울한 경제 진단이 속출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당시의 경제 상황과 해법이 궁금해집니다. 네, 확진자 집계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115명의 추가 확진이 나오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261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 코로나19가 덮친 한국 경제의 상황 살펴보고 또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십시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역시 경제 충격이 크잖아요. 우리 증시는 뭐 조금 버티고 있는 듯한데 어제 그제 뉴욕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좀 증시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불안하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80포인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뭐 다행스럽게도 오늘 한 1% 이상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는 유지가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이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외부의 어떤 그런 충격에 상당히 이제 반응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그다음에 다우지수 다 3% 이상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기술주는 사실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한 2.8%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연이틀 하락한다는 거는 앞으로 전망을 상당히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연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미국 증시의 그 사실 하락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어떤 전망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라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해 볼 거는 우리가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때하고 네. 최근 전염병 사태로 인한 그 주가 행보를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글로벌 증시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그 주가 행태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급락했다 반등하는 그런 변동성 그 폭이 상당히 컸고요. 네. 그다음에 최초의 그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그 충격 진행 기간이 상당히 짧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전염병과 같은 이런 그 사태로 인해서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당히 길게 충격이 진행이 되고요. 네. 주가의 흐름도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사스 사태에만 하더라도 우리 6개월 정도 이제 주가 이제 하락폭이 서서히 진행이 됐는데 네. 730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510%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진행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나이키 커브 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서히 이게 경기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닥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만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의 증시는 폭락을 했고 우리 증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추이를 보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이제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이제 갖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환율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네. 1,216원대로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네. 만약에 환율 그 속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주가 우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이 1,2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에 비해서 주가 하락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예.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한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환율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 가급적인 우리나라 그 증시에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여건들이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꽤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팔았습니다. 연 4월째 뭐 2조 예, 넘는 많이 순매도가 팔았죠. 이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팔아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채권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걸 네. 이제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재투자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로 나갈 때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최 고문님, 네. 이렇게 증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 전반에 이제 충격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각 기관들의 전망이거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국 것도 보면 블룸버그가 이제 세계 8대 기관권 평균을 냈더니 우리 뭐 거의 1%대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전 세계 이제 그 뭐 유수한 기관들의 세계 전망은 지금 0.3%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근데 이제 뭐 증시나 뭐 이런 세계 경제에서 항상 뭐 속설처럼 내오는 게 뭐냐면 네. 이러한 일시적인 전염병이라든가 이벤트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항상 V자 반등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실 지금 뭐 독감 네.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독감이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양하 상원의회 의석수를 바꿀 정도로 이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네. 이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뭐 올라오는 듯하니까 지금 거기에 그렇죠. 대한 네. 경계심이 있었고요. 네. 가장 문제는 미국 증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아, 이미 가격이 너무 높다. 네, 지금 IT 퍼 같은 건 23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우 지수가 사실은 요번 주에 한 20% 30%의 이 그 확률을 갖고서 3만 뚫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의 특이 사항은 지금 쭉 네. 말씀해 주셨지만 1,200원에서 1,250원 사이에는 지금까지 다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지 2조를 팔아버렸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를 보면 환율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우리 인하에 대한 지금 가능성들이 나오잖아요. 예. 내일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를 네. 합니다. 우리 금리 인하하면 미국 금리하고 0.5%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자금이 머물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의 장이 빠지는데 여기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네. 빼서 미국 거 사는 부분 등등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테슬라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테슬라 네. 올해 110% 오른대요. 그러니까 네.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일단 2020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바닥은 1950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2050에서 2080 사이에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이 보고서들의 공통적인 평균적인 네. 숫자라고 네. 보입니다. 예,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내일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뭐 기자들 불러 모아서 브리핑하지 않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뭐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예. 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제 그 미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네. 좀 추세를 보자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1%거든요. 낮추면. 그래서 사실 당장 낮추기는 좀 어렵고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 보게 되면 0.25%포인트씩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서 하느니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상황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리 0.25%포인트 낮춘다 해서 네. 큰 그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 회복에 좀 큰 도움이 안 될 되지 것 않을 같다. 것 같아서 네. 예.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추경 확대라든지 정부의 어떤 세금 인하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내일 금통위를 하지만 미 FRB도 이제 4월 정도의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 내리게 되면 지금 네. 금리 격차가 상당히 네. 좁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또 우려할 만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아까 최고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행태에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네. 네. 상당히 그게 불안 요인이라고 봤을 때 한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미국과의 격차폭을 줄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은행에서 못 갖고 있는 자료가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각종 소비 심리 지수, 생산이라 심리 지수는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떨어졌는데 코로나 사태는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줄고 뭐 그거야 지금 뭐 있죠. 예, 네. 그런 이제 하루치 뭐 17%까지 지금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데 네. 실물 경제의 영향에 대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2월 14일 날 이주열 총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그렇기 금리 때문에 인하에 금리 관해서. 인하에 대해서 그래 자기가 아주 꼼꼼히 보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정부에서 굉장히 네. 강력하게 하는데 금리 인하 내린다는 건 이건 진짜로 이 정책의 네. 정책 팔레시 믹스에 이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빌려주게 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낮추면 배치되는 거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 나오는 19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올 20번째는 전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무조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논란이 있고요. 우리 서 교수 지적했듯이 이거 내려서 금리 인하에 지금 뭐 효율성 이게 있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또 더 큰 뭐 파도가 올 때 과연 실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19로 경기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재정 정책이나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봤을 때 네. 통화 정책의 효과는 이미 이제 크지 않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어 오고 있고요. 네. 결국 그냥 뽑았어야 될 카드가 이제 재정 정책인데 이미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513조 정도 네.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추경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기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그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세수가 적게 거친다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세 가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관련돼서는 이제 투자 세액 공제 같이 이제 투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투자에 대한 그 지출로 인정해 준다든가 네.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 네. 그런 기업적 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전통 시장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 간이 그 대상자 간이 대상자를 좀 그분들에 늘리고. 대해서 지금 매출 기준이 4,800만 원인데 네. 그거를 뭐 1억에서 뭐 6천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간이 과세 대상자를 좀 늘려주고 예, 그렇죠? 기준을 올리자는 기준을 거죠. 올리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 그러니까 자영업에 대한 이 부가세 그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하는 거,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 근데 가장 자영업자들이 지금 시급한 건 임대료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파니까 임대료조차 문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오늘 지난번에 보니까 네. 이제 금융기관들 중에서 국책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임대료에 대한 그 네. 인하 이런 것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고정비를 낮추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시설과 관련된 집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지난 메르스 때도 이제 추경에 그 11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의료비 확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실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 2, 3조밖에 투자가 안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네. 추경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정책이 오히려 더 그 통화 정책 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최고문님.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저는 네.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세금 내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운영자금 주는 거 이거요. 우리 지금 뭐를 진작시키려면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내수가 진작이 되려면 돌아다녀야 돼요. 네. 지금 방역을 이렇게 하고 뭐 회식하지 말라, 뭐 이 집회하지 말라 이걸 네. 자제하고 있는데 여기다 세금 주는 것도 6개월 후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경제 살리기 대책은 네. 방역입니다. 그래서 11 방역을 잘해서 빨리 네. 코로나를 잡는 거. 예, 코로나를 빨리 잡아서 다시 소비의 심리가 살아나게 해야지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여기다 줘봐야 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뭐 재정 집행이라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촥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시점에서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했고 또 28일에는 네. 여야 사당 이제 대표가 사당 만- 대표가 예. 만나는데 어떻게 추경의 전망은 급히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추경이 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자 512조 중에 올해 상반기에 70% 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305조라는 재원이 있고요, 예비비 2조 있고요. 네. 여기 이것을 빨리 조기 집행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얼미터 YTN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한 이 네. 뭐 조사에 의하면 팽팽해요. 추경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있는 돈 써라. 지금 1월달, 2월달, 네, 1분기인데 추경에 또. 대해서 의견이 그렇게 나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것도 지금 경기 부양이 아니라 네. 방역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우한 때 보셨잖아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천상 이 베드가 있는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방역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분들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세금을 통해서라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셔야지 지금 추경 여기 11조 더하면 우리나라 0.1에서 0.2% GDP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512조에 대해서도 적자 국채 60조를 발행해야 되는 이 네. 엄중한 시기에 추경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잘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 교수님 잘 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의 지원을 늘려도 현장까지 자기들한테 도달하는 데가는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가 말만 하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자금을 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이제 편성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격 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세율 낮춰주고요. 아까 이제 간이 부가세 얘기해 드렸는데 네. 거기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에 대해서 부가세 내는 데 반해서 간이 과세자 네.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에다가 업종별 이제 그 부가율을 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업종별 부가율 같은 경우에 제조업 같은 경우 20%고요.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 같은 분들은 10%거든요. 그 비율을 좀 한시적으로도 상당히 낮춰가지고 오히려 모든 그 자영업분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최영호 고문님. 네.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뭐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산업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네. 특히 어느 업종이 지금 가장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항공 관광이죠. 일단 관광업부터 보면 지난 열흘 동안에 중소 여행업 업체 8곳이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항공은 벌써 70% 이상의 항로가 줄었기 때문에 뭐 무급휴직이라든가 하고 이 항공 LCC 같은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자본 잠식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섰다 돌아갔다 지금 부품 공급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네. 재고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고 때문에 괜찮고 특히 이제 현대차 울산 1공장 같은 거는 확진자가 나서 3일간 또 쉰 것도 있거든요. 예. 등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이 뭐 전 산업에 의해 나가는데 또 이런 면에 또 부각되는 산업들도 있어요.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게임 같은 거요. 뭐 지금 중국에서 일일 6천에서 7천만 명제가 접속을 하는데 지금 집에 집에만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만 명이 지금 하루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교육업 네. 이 굉장히 지금 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니까 예. 온라인
오피스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유통업계 잘 같은 경우도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 희비가 엇갈리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달업 같은 거 하는데 자 사스 때 사스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나옵니다. 알리바바가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도 메르스 끝나고 나서 쿠팡이라는 또 온라인 유통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산업도 이런 기회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서지용 상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